부동산 잔혹사 제오부 노무현 편. 참여정부의 역설선의와 시장 사이의 전쟁. 희망의 시대, 그림자의 시작. 2003년 2월의 봄바람은 여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동시에 뜨거웠습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절망. IMF 외환위기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온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멈췄고 공장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2002년 경제성장률 7.4%. 수치상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부활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공정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되던 시대를 넘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노무현 정부는 균형과 분배를 약속하며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불이 꺼지지 않던 그 시간. 희망의 언어 뒤편,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역설적이게도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뿌려졌습니다. 전임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풀었던 저금리와 규제 완화,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 한시적 면제. 그때는 생존을 위한 산소호흡기였지만 경기가 살아나자 그것은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파트 1. 유동성의 습격과 12구 대책. 참여정부가 출범하던 2003년 시장에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었습니다.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시중의 유동성은 갈 곳을 잃고 떠돌았습니다. 주식은 불안했고 은행 이자는 낮았습니다. 돈의 물길은 가장 본능적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욕망의 최전선, 강남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이 이름들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꿈이 응축된 가장 강력한 금융상품이었습니다. 2003년 봄, 강남 아파트값은 한 달 만에 수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연봉을 모아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승 속도.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살 수 없다.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출범 2달 만에 마주한 첫 번째 경제 위기가 수출도, 고용도 아닌 집값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묻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입니까? 정부는 서둘러 칼을 빼듭니다. 5.23 대책, 9.4 대책. 하지만 시장은 비웃었습니다. 규제는 잠깐이고 상승은 영원하다. 학습된 불패 신화 앞에서 정부의 경고는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2003년 가을 집값은 다시 폭등했습니다. 결국 2003년 10월 29일 참여정부는 시장의 판을 뒤흔들 초강수를 던집니다. 역사에 기록된 12구 대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리고 투기지역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 축소. 돈 빌려서 집 사지 마라.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습니다. 시장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매물이 나왔고 호가는 떨어졌습니다. 2003년 말 강남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5년간 이어질 지루하고 잔혹한 소모전의 고작 1라운드였을 뿐입니다. 파트 2. 공급의 역설 판교와 버블 세븐. 2004년이 밝았습니다. 12구 대책의 약발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시장은 내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투기 세력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공급 부족론입니다. 세금으로 때려잡으니 매물이 잠긴다. 강남에 살고 싶은데 강남에 집이 없다. 보수 언론과 건설업계는 연일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결국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급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중심에 판교가 있었습니다.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입지, 쾌적한 주거 환경. 정부는 판교 신도시를 통해 강남 수요를 분산시키려 했습니다. 좋은 집을 많이 지으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초 시장은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자 판교 청약은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을 버는 로또가 되어버렸습니다. 판교 로또 되면 인생 역전한다. 부동산에 관심 없던 서민들까지 청약 통장을 들고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쟁률은 수백 대 1, 수천 대 1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판교가 뜬다는 소식에 인접한 분당이 들썩였습니다. 분당이 오르자 용인이 폭등했고 용인이 오르자 다시 강남이 자극받았습니다. 이른바 버블 세븐의 탄생입니다. 강남 3구와 목동 그리고 신도시 3인방 이 7개 지역의 집값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분당의 30평형 아파트가 단 몇 달 만에 2억, 3억씩 뛰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갱신, 매도자 우위 시장. 집주인들은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이득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오히려 주변 시세 자극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파트 3. 831 대책 세금 전쟁의 서막.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급을 안 하면 부족해서 오르고 공급을 하면 개발 호재라고 오르는 상황. 노무현 정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미봉책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를 바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2005년 8월 31일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 불리는 831 대책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세금이었습니다. 집을 많이 가진 것만으로도 고통이 따르게 하겠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과세 기준을 6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세대별 합산 과세를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어두운 관행 하나를 깨뜨립니다. 바로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입니다. 그전까지 관행이었던 다운계약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던 그 오랜 거짓말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강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즉각적인 조세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강남과 분당의 대형 평형 소유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건 위헌이다. 평생 벌어 집 한 채 샀는데 세금 폭탄을 던지느냐. 세금 폭탄. 이 네 글자는 참여정부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정부의 도덕성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사실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공포 프레임은 나머지 98%의 심리까지 위축시켰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양도세를 50%나 떼어가면 안 팔고 만다. 정권 바뀔 때까지 버티자.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 공급은 줄고 수요는 여전한 상황. 가격은 떨어지기는커녕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4. 2006년의 광기 그리고 분여회. 2006년 가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쌍춘년 특수, 판교 분양 여파, 그리고 검단 신도시 발표까지 모든 호재가 한꺼번에 터지며 집값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일주일에 5천만 원, 한 달에 1억. 직장인이 10년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 위에서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이 시기 독특한 사회 현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파트 분여회의 담합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평당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맙시다. 저 부동산은 가격을 후려치니 이용하지 맙시다.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는 경고문이 붙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조직적인 가격 방어가 이뤄졌습니다. 집값은 이제 단순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지켜야 할 자존심이자 계급장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세금도 공급도 으름장도 통하지 않는 시장. 청와대 참모진은 밤샘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백약이 무효한가?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돈줄을 끊지 않는 한 이 광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파트 5. 최후의 승부수 111 대책과 DTI. 임기 말인 2007년 1월 11일 정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111 대책.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택지 확대.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 금융 규제의 전면 강화였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이어 DTI 총부채 상환 비율과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DTI는 잔인할 정도로 합리적인 규제였습니다. 당신의 연봉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겠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투기적 수요의 자금줄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였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매수세는 뚝 끊겼습니다. 2007년 폭등하던 그래프는 드디어 머리를 숙였습니다. 강남 불패 신화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뒤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너무나 멀어진 후였습니다.
참여정부 5년, 총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치열하게 시장과 싸웠던 시간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임기 말 서울 아파트 값은 집권 초 대비 50%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시장을 이기려 한 오만의 실패라 부르고, 누군가는 글로벌 유동성 파티 속에서 그나마 선방한 방어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판단은 역사의 몫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았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부동산은 더 이상 주거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계층을 나누는 가장 선명하고도 잔혹한 기준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선의는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참여정부가 던진 이 뜨거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화 부동산 잔혹사 제6화 이명박 정부 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하우스푸어의 탄생편에서 그 잔혹한 기록을 이어갑니다. 빚내서 집 사라.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참여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을 허물며 등장한 이명박 정부.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국내 투기 세력이 아닌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던 서민들에게 닥친 또 다른 이름의 비극. 하우스푸어의 눈물과 깡통 전세의 공포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민낯을 기록과 팩트로 추적하는 부동산 잔혹사 시리즈.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가 이 잔혹한 역사를 끝까지 기록해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하셔서 공개될 이명박 정부 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